그러니까 10배가 난다라는 게 허상이야, 저 거짓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꽤 있고요. 3천만 원을 3억으로 만드는 건 그래 용케 운이 좋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3억이 30억이 되는 거는 근데 이게 더 쉽다라는 거예요. 전체 인구의 5분의 1 맞나요? 투자자? 네, 투자자 주식 하시는 분들. 한 3분의 1 좀 안 3분의 되는 1까지 것 같아요. 예. 제가 처음 뵀을 때만 해도 그때 분명히 5분의 1이라고 했었는데 자, 3분의 1이 맞아요. 됐습니다. 결국 주식할 사람들은 거의 다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요즘에 그 주식시장이 또 급락하는 시장도 있었고 하면서 사실 그 가장 좋았던 시장에 비하면 불안감이 되게 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사실 프로가 필요하고 멘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에 관해서는 사람들이 멘탈이 엄청나게 그 흔들리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여러분의 멘탈을 잡아주고 정말 롱런하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행복한 부자가 되는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너무나 기다리셨던 김프로님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우리 언제 봤죠? 여기 나오셨던 게 한 1년 넘었어요. 그죠? 예, 제 기억이 맞다면요. 2020년 가을 추석 무렵에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예. 우리 그래서 연남동에서 밥 맞아요. 먹었잖아. 그죠? 자,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사실 이 주식이 그 몇 년 전에 우리 특히 이제 코로나 시작되자마자는 2020년 엄청 빠졌었잖아요. 엄청 빠졌다가 다시 엄청 올랐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근데 대부분 올랐을 때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2020년, 2021년을 지내고 2020년으로 오기 시작하니까 네. 왜 과거와 같은 영광스러운 주식시장이 아니고 이거 다시 야 이거 옛날처럼 너무 위험하고 겁나고 이런 시장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그래서 되게 겁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 그 요즘 같은 때일수록 사실은 가이드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것 같아요. 주식을 아주 쌀 때 사서 아주 비쌀 때 딱 팔고 나와야지 이런 생각으로 소망이지. 주식을 하면은 거의 실패하세요. 근데 보세요. 2020년 3월 20일경에 우리 주가 지수가 2000포인트 무너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1400포인트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냐면 2700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굉장히 급하게 빠졌다가 급하게 오른 거죠. 근데 반면에 2021년 뭐 1월이나 혹은 아주 최악의 경우에 2021년 6월경에 사신 분들은 3,300에 사신 거예요. 네. 그런데 기간을 조금 늘려서 놓고 보면 원래 우리 주가 지수는 대체로 한 2,000포인트 수준에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예전에. 그리고 그전에는 1,000포인트 수준에 있었고요. 지금은 많이 빠져서 2,700, 800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긴 시계열로 보면 계속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오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항상 고점에 사서 괴롭다가 저점에 아니 하고 포기하고 그러고 나서 한참 잊었다가 다시 남들이 다 주식 좋다고 그러니까 그걸 계속 반복한다. 평생 반복해 진짜. 근데 그걸 반복 안 하고 그냥 시종일관 쭉 했으면 네. 주가 지수만 놓고 보면 굉장히 나쁘지 않은 결과를 얻었을 텐데 그 우리 주식시장에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펀드 매니저가 있어요. 지금은 오래전에 리타이어 하셨는데 피터 린치라고 미국에서도 제일 유명한 마젤란 펀드라고 아주 굉장히 유명한 펀드를 17년, 18년 동안 계속 수익을 낸 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마젤란 펀드라는 그 펀드를 운영할 때 계속 뭐 20%, 30% 수익을 냈단 말이죠. 그럼 이 펀드에 가입한 사람들은 계속 해피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피터 린치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사실 마젤란 펀드에 가입한 사람 중에 수익을 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네들이 펀드도 들어갔다 나갔다 했구나. 네. 본인들이.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피터 린치가 엄청 잘한데 그때는 고점이었단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야 피터 린치도 별거 없더라. 그때 나오는 거예요. 떨어졌을 땐 그렇게 말했겠지. 그래서 정작 물론 많이 이제 수익이 났겠지만 정작 피터 린치만큼 돈을 못 벌었다는 얘기예요. 피터 린치는 보너스도 그러니까
리타이어 해가지고 지금도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좋은 주식이 안 골라지면 네. 그냥 시장이라도 예를 들면 미국의 다우지수나 미국의 S&P나 나스닥 같은 것들을 그냥 사서 요즘은 ETF가 많이 발전해서요. 맞아요. 그냥 편하게 수수료도 굉장히 저렴하게 그런 시장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라도 그냥 주식 투자를 자기 자산의 일정 부분을 하고 있으면 큰 실패가 없는데 아예 올인하거나 아예 나띵하거나 그런 거를 반복한다는 얘기죠. 거꾸로. 네, 네. 그래서 아마 굉장히 힘드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주식 투자 진짜 어려운 것이 아까 그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요. 사실 주가 지수 봐라. 2천에서 3천으로 올랐잖아. 네. 그거 봐.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될 걸. 이 얘기 들으면 마치 조금 약간 화가 나려고 하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는 왜 내 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되게 뭐랄까 이렇게 되게 몰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지수는 멀리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2천에서 3천 올랐는데 이렇게 하지만 내 돈을 이렇게 멀리서 보기가 그렇게 힘들잖아요. 내 돈은 너무 가까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습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나와서 제가 비슷한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이렇게 한 거죠. 주식 투자를 1,000만 원을 했어요. 네. 근데 이분은 자산이 집도 한 10억짜리가 있고 또 예금, 보험 뭐 이런 거 합쳐서 보니까 전체 자산이 한 12, 3억 정도 되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네, 네, 네. 그 중에 용기를 내서 1,000만 원 주식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다 고점에 사가지고 야 얼마야 보니까 이게 500만 원 돼 있는 거예요. 세상 무너진 거예요. 근데 어디 봐세요? 12억 1,000만 원이 자산인데 500만 원이 손해 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텝 백 한 걸음 물러서서 조금 객관적으로 보면 나는 스틸 12억이란 자산이 있는데 500만 원이 지금 몇 달 만에 손해를 봤단 말이죠. 그러면 정말 이 기업이나 이 주시장에 대한 흥미가 있고 관심이 있으면 야 12억 중에 조금 더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 전체 자산이 극히 일부인데 망한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1,500 된 것만 보는 네, 거지.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12억 1,000만 원 갖고 있는 분이 1,000만 원 투자를 했는데 이게 네. 운이 좋아서 단기간에 2천이 돼요. 세상 다 얻은 것처럼 생각. 그 얼마 아닌데 그것도. 그래봐야 그래봐야 1,000만 원 그냥 번 10억 건데. 잡고 1,000만 원 했으면은 얼마입니까? 1% 오른 거 자기 자산에. 그렇지. 자기 자산이 10억인데 1,000만 원 더 수익이 났으면 전체 자산이 1%가 오른 거란 말이에요. 500만 원 손해 봤으면 0.5% 손해 본 거잖아요. 아, 우리가 주식 투자를 네. 하룻밤 노름하는 사람처럼 대하는구나. 그걸 왜 그날 딸 그러냐면 것인가 말 것인가. 게임이나 승부로 생각해서 그래요. 투자를. 내가 이기냐,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시장이 이기냐. 이걸로 승부를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내 자산 증식의 하나의 채널로서 방안으로서 이렇게 생각하고 그 비중 조절을 좀 더 하고 덜 하는 그런 과정을 쭉 이어가면 될 텐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 내가 요번에 1,000만 원 들어가면 이번 승부에 꼭 이겨야 돼. 예. 지면 난 퇴장이야.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 투자자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자기 자산이 2억밖에 없는데 어디서 돈 빌려가지고 3억 투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그거 하면 안 되지만. 근데 자기 전체 자산은 10억이라는 자산이 있는데 그중에 극히 일부를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그런 세상에 이런 낭패감을 가질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그냥 내 자산을 관리하는 하나의 도구이자 방법이자 채널로 생각하시면서 네. 공부하시고 하면은 마음이 편하신데 승부로 생각하시면 승부로 생각하면 네. 안 된다. 유독 우리 한국 분들이 승부사 기질이 좀 있어. 그러니까 막 인생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시간대를 이렇게 오늘 하루 한 달, 세 달 이걸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한 10년 이렇게 그럼요. 벌려서 보면 이 네. 업앤다운이 있기 마련이고 네. 또 너무 가까이서 볼 것이 아니라 좀 멀리 보고 사실 주식 투자하려면 그런 식의 멘탈 관리가 되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럼요. 이런 멘탈 아마 관리? 제가 우리나라 최고의 강연자시잖아요. 강연 처음 하셨을 때 기억나세요? 네, 그럼요, 알죠. 얼마나 긴장하셨어요? 처음 하셨을 때. 말도 못하지 그냥 싸는 줄 앞이 알았어요. 안 보이시죠 거의.
아니 진짜 왜 우리가 뭐 예. 그거 싼다 그러잖아요. 그러는 줄 알았어요. 너무 예. 떨려. 왜냐하면 하다가 잊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요. 내가 외운 걸. 예. 정말 깜깜하고 사람도 안 보이고 무한하고. 정말 막 옷이 다 젖고 막 그냥 땀으로 기억도 안 나요 정말. 근데 만약에 그 낭패감 때문에 강연을 난안 맞나 봐. 접었다면 오늘날의 MKY도 없고 김미경도 없는 거잖아요. 교만했던 거죠. 그럼 네. 그러면 안 돼요. 똑같은 거라 이거예요. 어떻게 이 강연도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주식 투자라는 것도 어려운 일이죠. 어렵죠. 그걸 돈인데. 딱 해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계속 성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그러니까 거거든요. 잘못됐네. 모든 일이 네. 다 또 도전과 실패가 있는데. 조금씩 전진하고 진전하고 발전한다라는 생각으로 하셔야 되는데 승부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뭐 권투 선수다 무슨 스포츠 그거 한 3번 떨어지면 국대도 안 되고 그냥 잊혀지는 것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사실은 비즈니스나 주식 투자나 혹은 인간관계마저도 어쩔 때는 그분하고 굉장히 소원해질 수도 있고 그랬다가도 굉장히 또 가까워질 수도 있고 그런 거를 많이 경험하는데 주식하고의 관계도 조금 소원해질 수도 있고 아 주식은 나만 미워해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는데 에? 주식은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문제야 내가. 그런데- 주식이 왜 당신을 미워합니까? 그럼요 주식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마켓은 거기에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자꾸 들락날락하고 표변하고 그래서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생각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가 조금씩 진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이 자본주의 체제가 건실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있다면 주식은 굉장히 건강한 건전한 우리 재산을 증식시키는 굉장히 좋은 툴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들어가서 한번 끝장을 봐야지 이런 생각도 그거 아니라 그래서 사실 전 그런 생각하거든요. 주식하면서 내가 원하는 회사, 키우고 싶은 회사, 뭐 이런 회사에다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조금 나아질 것 같아요. 그럼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MKY가 나중에라도 네.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거래가 돼요 MKY는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내고 있는데 전체 시장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면 주식이 만약에 MKY 주식이 20만 원이었는데 10만 원으로 가서 반토막이 났다고 해서 우리 김미경 선생님 비롯해 이 많은 스태프들이 그날부로 반만 일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니죠. 어쩌면 더 열심히 더 일하고 열심히 하죠.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의 투자 대상이 되는 기업들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좀 나쁜 사람들도 간혹 있죠. 그건 어디 가나 있어요. 네. 근데 그 기업이 주가가 10만 원에 있다가 5만 원 혹은 그 이하로 간다고 해서 네. 그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경영자 그리고 그 근로자들이 그 주식 하락률만큼 노동을 줄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이겨내고 더 열심히. 근데 그런 것만 확인하고 그들이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유효하다면 네. 사실은 버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회사의 어떤 구성원들이 뿜어내는 그런 열기나 가치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매일 매 시간 매분 매초 변화하는 그 회사의 쿼트되는 가격만 본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마음은 그 가격에 따라서 요동을 친단 말이죠. 제가 진짜로 그런 기억이 있어요. 2005년도 12월인데요. 네. 미국에 간 첫 해인데 제가 한국에서 주식을 사놓고 간 주식이 있었거든요. 조그만 그 소재 업체였는데 그때 주가가 뭐 한 5, 6천 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일을 하고 딱 들어서 모니터를 딱 켜고 보니까 이게 하한가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무슨 일이냐 알아봤더니 그날 황우석 사태가 터진 거예요. 아. 기억나실 거예요. 네. 아마. 황우석 막 줄기세포에서 그럼 무슨 엄청나게 관계가 하다가 있었어요? 관계 없는데 그날 황우석 사태 터진 날 코스닥이 거의 하종가 친 거예요. 아. 바이오든 바이오가 아니든 간에 이게 이게 토상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투자자들이 해서 막 갖다 파는 거예요. 3천 원, 3, 4천 원까지 빠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도 한동안 회복을 못했어요. 근데 그 주식이요 지금 얼마예요? 무려 20만 원 가까이. 5천 원짜리가? 네, 근데 그 회사가 뭘 하는 회사였냐면 그때도 가보니까 막 무슨 가루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화학 제품인데 어떤 전자 제품에 들어가는 분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소재라고 하거든요. 소재. 근데 이 회사 갑자기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소재를
납품하기 시작한 오. 거예요. LG화학 같은 데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까지 버텼으면요. 제가 한 5천 원에 샀다고 치고 지금 20만 원이니까 얼마 계산도 잘 안 되죠. 아무것도 안 해야 되네. 물론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린 건데 네. 그분들은 열심히 소재 개발했다라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열심히 영업해서 LG 화학에다 납품하고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전히 거기 공장에서 열심히 일한 바뀐 게 없어요. 그러나 물론 그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 거여야 되고 그 경영자들 정직한 사람이어야 되고 맞아요. 또 이 R&D 투자 같은 거에서 좋은 일꾼들이 거기 모여 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네, 있는데 네, 네. 그건 우리가 사실 굉장히 열심히 하면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 투자자들의 마음이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그래도 저기 가면 희망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손잡고 끌고 가서 자, 요 길쯤에서 시작해봐라고 그래도 약간 가까이 끌고 가주기를 모든 사람들이 원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뭔가 처음 주식을 시작하는 분들부터 아니면 현재 주식을 되게 고민을 하는 분들까지 이런 방법으로 한번 주식 투자를 해보셔라라고 이렇게 이 책에 보니까 네. 변화와 생존 이 부분은 저는 이걸 보고 나서 너무 재밌었던 게 역시 김동완 프로시다. 이유는 뭐냐면 부자가 되고 싶은 아주 초보들을 위하여 네.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라고 이 책에 처음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우선 그 얘기 먼저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보니까 제일 먼저 그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시드머니에 대한 걸 굉장히 전에도 강조하셨어요. 네, 네, 네. 근데 지금도 이 책에서는 시드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시드머니 얘기 좀 해주세요. 대부분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시드머니를 어느 정도로 또 어떤 기간을 통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모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해드리고 싶은데요. 1995년 가을에 결혼을 했는데 당시에 저의 자산 상태를 보면 집사람이 그 열심히 일해서 모아둔 그 2천만 원을 제가 마이너스였던 것 같아요. 비교적 고액 연봉자인데 회사에서 채권 거래하느라서 뭐 100억, 200억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막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술도 마시러 다니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식도 엉망으로 하고 뭐 이 채권부 부서 직원들은 은행 거래를 많이 하니까 은행에서 그때만 해도 대출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대출 가면 채권부 직원들은 막 해줘요. 네, 1,000만 원, 500만 원씩 대출해주고. 그러니까 일도 바쁘고 채권을 배우느라고 주식은 제대로 배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은행 가면 또 은행의 펀드 매니저들도 있고 뭐 증권회사 직원들 중에 또 이 영업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정보는 또 차고 넘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식을 한 2천만 원 한 것 같은데 한 1,000만 원 손해봐 있는 상태고 그것도 대출이고 뭐 총각되니까 돈을 안 모았고 결혼하려고 보니까 정말 아내한테 미안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2천만 원을 가지고 일단 부채를 끄고 네.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고 했었는데 제가 아주 선명하게 기억나는데 제가 그 일산 신도시에 신접살림 할 때인데 그때는 3호선이 구파발까지밖에 안 가는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일산 사는 선배를 그 지하철 3호선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냐면 김대리 어떻게 해서든지 5천만 원만 모아봐. 금방 5억 된대. 근데 지금도 5억이 작은 돈은 아닌데 그게 무려 95년도니까 20년도 훨씬 더 지난 그렇죠. 일이잖아요. 근데 5천만 원 모으기도 쉽진 않은데 5천만 원이 금방 5억 된다라는 얘기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되게 신뢰하는 선배라서 제가 그럼 해보겠다고. 그래서 5천만 원은 못 모으고 3천만 원을 시드머니를 만든 거예요. 부채 정리하고 진짜 정말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돈 3천만 원을 모아서 이제 주식 공부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이 3천만 원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96년도인데 99년도 되니까 3억이 돼 있더라고요. 실제로. 네. 왜냐하면 주식 투자를 건전하게 하고 그러니까 한 1년여 만에 다시 잃었던 걸 다 커버하고 한 5천만 원 되고 또 한 7천만 원 정도까지는 잘 성공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한 2년 사이에. 네. 그래서 그게 이제 7천만 원이 모였는데 유학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7천만 원을 이거 주식 계속 할까? 하다가 싹 다 팔아가지고 7천만 원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중요한 건 계속 주식 투자를 계속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멈출 때도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 줄일 때도 있어야 되는데 그때 저는 뭐 세상에 IMF가 올거나 뭐 그걸 예상한 건 아니고 30대 초반에 유학을 가서 내가 성공하려면 이 주식
계속 하면 안 되겠다. 그 결단을 한 건데 그러고 나서 유학 가자마자 IMF 온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저의 시드머니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걸 제가 그때 경험한 거죠. 채권 금리가요 30%가 된 겁니다. 맞아. 삼성그룹에서 발행한 채권 금리가. 그래서 3천만 원 뚝 띄어서 이 채권 금리 투자하고 그게 만약 3천만 원 투자하면 연에 1천만 원씩 붙는 거예요. 30%니까. 와, 어마어마하다. 3년 동안 3년만 버티면 더블 나는 거예요. 그러네. 그걸 투자하고 그러고 나서 미분양이 뭐 다 미분양이에요. 서울 요지 다 미분양이잖아요. 그 집 사면은 막 우대해줬잖아요. 네. 그때. 그래서 24평형 용산에 있는 24평형 아파트를 미분양을 샀고. 산 거예요. IMF가 대충 마무리되고 99년도 말에 한국에 오니까 채권은 어떻게 됐다고요? 2년 사이에 거의 더블 났죠. 네. 그리고 1억 1천만 원이었던 분양가는 거의 2억 3천만 원이 돼. 야, 다 더블이 됐네. 다 더블 된 거예요. 3천만 원이 거의 2억 된 거예요. 그러네. 그러고 나서 그걸로 주식해서 20%, 30%만 수익이 나니까 3억이. 그러니까 10배가 난다라는 게, 아이, 허상이야. 저 거짓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생각들을, 그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꽤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면 3천만 원을 3억으로 만드는 건, 그래, 용케. 그 위기 국면이었으니까 운이 좋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3억이 30억이 되는 거는, 이건 거의 불가능해 보이시죠. 그쵸. 근데 이게 더 쉽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1천만 원을 1억을 만드는 것보다 1억이 10억 되는 게 혹은 10억이 100억 되는 게 이론적으로도 실제적으로 더 쉬워야 맞습니다. 돈이 돈을 번다라는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시드머니가 크면 클수록 할 수 있는 투자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지거든요. 오케이. 은행에 가셔도 아마 그러실걸요. 내 통장에 잔고가 1천만 원 있으면 대접도 좀 다르지만 이렇게 내놓는 상품의 숫자도 굉장히 간단하시죠. 그렇죠. 근데 만약 10억 고객이면 일단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들어오시라 그러지. 쫙 펼쳐주죠. 네. 만약에 100억짜리시면 오죠. 사무실로. 그 시드머니를 예. 어떻게 모아야 돼요? 시드머니 모으는 방법은? 그거. 시드머니는 철저하게 우리의 노동소득, 근로소득으로 모으셔야 된다. 제 지론이에요. 네. 그냥 열심히. 다니세요. 그냥 댕겨. 단연 네. 아니고 댕겨. 모으는 것과 투자하는 것을 좀 분리해야 되는구나. 네. 어떤 분이 이렇게 야, 시드머니 그러면 나 1억 모을래. 그래서 1천만 원 가지고 10배 주식 투자하려고. 사실은 이 1천만 원이 시드머니죠. 1억이 그렇죠. 시드머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럼 1억을 시드머니로 하려면 1억을 모으기 위한 나의 캐시플로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부다 그러면 야 우리 총소득이 1년에 둘이 합쳐서 1억이다. 그러면 근검절약해서 우리 3천에서 4천씩 모으자. 오케이. 그러면 2년 반 동안. 그리고 원래대로도 그 정도 모으려고 그랬는데 좀 빨리 모으려면 야 우리 소비 좀 줄이지. 그러면 원래는 1년에 부부 합산으로 3천만 원씩 저축하던 거를 어떻게 해서든 이게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시드머니가 기간 중에 더 커지든지 아니면 목표한 시드머니를 모으는 기간이 짧아지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부모님이 야 시드머니라고 생각하고 이걸로 투자해라 1억 주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시드머니는 규모는 크지만 견고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 기간 동안에 2년, 3년 동안에 이 돈도 쌓아야 되지만 이 돈을 매니지할 수 있는 나의 능력도 같이 쌓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냥 열심히 일하고 그냥 돈만 쌓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돈 쌓여지는 속도만큼 나도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저런 정보를 취득해서 이걸 잘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정성적으로 보면은 그 시드머니를 모으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빨리 모아야 되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예전에 우린 다 농촌 출신이기도 한데 어른들이 아무리 기근이 오고 또 아이들이 그렇게 배고프다고 막 징징거려도 건드리지 않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파종할 그 씨앗을 건드리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거를 지금 어렵다고 써버리면 그 다음엔 그냥 재앙이거든요. 네. 시드머니 그런 거라는 거죠. 절대적으로 보존해야 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작은 시드머니를 큰 시드머니를 만들게 투자하면 되지. 그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아닙니다. 작은 돈으로 주식 투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맞아. 그 말씀을 수도 없이 했어요. 그거는 좋은 시드머니의 축적의
경로가 아니에요. 아니다. 예. 그리고 작은 돈으로 주식 투자에 성공해서 큰 자산을 모은 분들도 덜어 있어요. 근데 굉장히 드문데 아니, 우리 책 자꾸 나오잖아요. 나는 1,000만 원으로 우린 10억만 그런 들었다. 분들만 본다니까요. 매스컴이나 책에서는 그런 분들만 해야 잘 팔리니까 그 확률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게 했다가도 다시 빈털터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초기에 투자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정말 안 쓰고 안 잊고 이건 뭐 2번, 3번 반복해도 아마 맞을 거예요. 동감하실 거예요. 아마. 그럼요. 그리고 저희 자녀들, 딸, 아들에게도 정말 진심으로 충고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네. 종목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아마 자산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인간적인 성숙을 하는 과정으로도 꼭 필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맞아요. 뭐 시드를 모으는 데 있어서 보통 시드라 하면 지금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투자할 정도의 시드는 어느 정도를 보세요? 저는 그 한 10년에서 15년, 짧으면 10년, 길면 15년 동안 그 이후에 나의 총 자산 네. 그거를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아, 그 그거의 계산하는 법이 10분지 있군요. 1 정도. 10분지 1. 네. 예를 들면 지금 25살이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내가 35살 혹은 40이 됐을 경우에 네. 내가 어느 정도의 웰스 부를 갖고 있으면 오케이. 괜찮은가 이렇게 생각할 때 그게 10억이라면 1억은 모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드맵을 세워야 되는데 이 로드맵의 끝에 생각이 별로 생각이 없죠. 없구나. 생각이 없어요. 네. 그 생각이 왜 없느냐면요. 이런 왜? 거예요. 다 부자 되고 싶어 하거든요. 어. 그죠? 아이고 뭐 어떻게 하는? 부자로 살아야죠. 다 부자 되고 싶어 한다. 근데 그냥 그거는 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실현되지 않은. 실현될 것 같지 않은. 예, 근데 그냥 나의 희구의 희구. 됐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학교 다닐 때 예. 중학생들한테 야, 너 나중에 어느 대학 갈래? 그러면 다 서울대학 간다 그럴 거야. 그렇죠? 물론 이제 고등학교 가고 고3 정도 되면 이제 자기 성적을 많이 하는데 내려오지. 그런데 정말 그 좋은 대학 자기가 원하는 과에 가는 게 어렵더군요. 저도 실패한 사람 중에 하나고. 어렵죠. 네, 어렵죠. 왜 모든 사람들은 스카이 캐슬이 되고 싶어 하는데 못 가냐? 왜 그런가요? 정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전국 100등 안에 못 들면 그 대학 의과대학 못 가잖아요. 못 가죠. 그러면 전국에 고등학교가 몇 개 있냐 이거죠. 내가 우리 학교에서 1등해도 그 대학교 의과대학에 못 갈 가능성이 더 네. 많죠. 제 노력하고 거의 무관해요. 뭐 거의 무관하다는 거였죠. 왜? 커트라인과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본인이 원하는 과에 못 가요. 정해져 있어요. 그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불행의 룰이에요. 네. 근데 부자는 정원이 정원이 있을까? 있나요? 꿈에 정원이 없는 것처럼. 없죠. 그러니까 부자 되기로 결심하고 부자 되는 트랙으로 들어서서 우리가 정말 누구나 다 한때 공부 열심히 해봤잖아요. 그 노력을 쭉 이어가면 부자 되기에 네. 쏟아붓는 거지 노력을.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가 원하는 그 대학을 성취하는 확률보다 부자 될 확률이 훨씬 높은 거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이게 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저보고 만약에 2개 중에 어떤 게 더 가능성이 높아서 선택하라 그러면 저는 네. 100% 부자 되는 길을 선택하죠. 이게 훨씬 더 쉬울 거니까요. 다들 부자 되는 꿈을 네. 꾸지만 중요한 건 아까 제가 이제 시드머니를 여쭤봤잖아요. 네. 10% 정도 내가 나중에 40대 뭐 만약에 20대라면 40대 이 정도 돈을 가졌으면 좋겠어의 10% 정도가 시드머니로 가지면 좋다라고 네. 말씀하셨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한 30억 정도를 가졌으면 좋겠다. 내가 만 40대 초반에 네. 많은 거죠. 40대 초반에 그 정도면 네. 진짜 괜찮잖아요. 그러면 지금 모아야 될 시드머니는 3억 3억이죠. 정도가 네. 되는 거네. 네. 그러면 3억을 모으는 동안 이 3억을 그 얼마 안 되는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네. 시드 투자를 해서 시드를 3억까지 끌어올리는 걸 하면 안 된다. 그건 아니라 일에서 모은 일에서 소득으로 네. 쌓아나가라. 쌓아서 혹은 안전한 투자로 그럼 이 안전한 ETF 같은 건 해도 될까? 그것도 이제 주식에 연결된 거라면 조심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채권을 산다든지
부도나지 않는 채권을 요즘 채권 사기 굉장히 좋아진 거 아세요? 네. 예전에는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요 회사채 같은 것들 2% 넘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요즘에 4% 넘는 것들도 많이 나와요. 부도 안 날 만한 거. 네, 네. 제가 보기에. 그렇죠? 근데 그러면 4% 받아가지고 언제 10년 만에 10배로 불리냐고.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시드머니를 모으면요 어떤 찬스가 오냐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경제는 뭐에 시달리냐면 변동성에 시달리거든요. 그렇죠. 피곤한 예로 2년밖에 안 지났을 때도 자산 가격이 훅 빠진 그리고 그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회복되기도 했죠. 그리고 그 전에도 금융위기가 있었죠. IMF 네, 있었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큰 변동성 구간이 오기도 하고요. 또 그 큰 변동성 구간마다 크고 작은 위기들이 있어요. 네. 그 기간에 사실은 시드머니를 모아두고 그 시드머니를 관리할 수 있는 조금 더 우월한 능력이 있는 분들은 그걸 이용한다고요. 근데 시드머니도 없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그 시드머니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 분들은 가난해지죠. IMF 때, 금융위기 때 가난해진 분들은 공통점이 다 그거예요. 시드머니가 충분치 않았거나 그 얘기는 무리하게 투자했다거나 아니면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투자한 분들이죠. 그러면 이 시장 내에서 대체로 그렇거든요. 어떤 일방의 돈이 어떤 다른 일방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유리한 입장에서 네. 경쟁을 하는 그분들이 최종 위너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요. 그러면 그 유리한 조건이 뭐냐? 본전이 두둑한 분이 이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스포츠 경기를 하더라도 주전 선수 예를 들면 투수들 제5선발까지 특별한 팀이 결국 페넌트 레이스에서 이기잖아요. 네, 네. 비슷하죠. 내 시드머니가 든든하게 있는 분. 아니면 어떤 분들은 시드머니 있는 시드머니인데 이걸 모으는 경로가 부모님으로부터 혹은 정말 로또를 맞아서 코칭이 없어요. 코칭이 없죠. 좋은 그런 감독이 거네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냥 선수만 있는, 시드만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모으는 거 이외에 아까 조금 더 이제 이제 채권 얘기를 조금 네. 하셨는데 시드머니를 매니징하는 실력을 한 단계만 더 끌어올린다면 뭐가 있을까요? 금리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식보다 처음에는 금리를 아셔야 됩니다. 금리 주식보다 금리다. 네. 아하. 한 10년 동안요. 제가 이제 경제 해설을 하러 방송이나 뭐 이런 데 나가면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면 디플레이션이에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디플레이션 뭐냐면 물가가 안 오르는 거예요. 네. 무슨 소리야.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 실제로 근데 물가 지수라는 거,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게 이 코로나 이전에는 거의 1%대 이 정도밖에 안 올라요. 그러면 그 구간 동안에는 사실은 돈 모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자율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죠? 물가가 높아져야 또 거기에 상응해서. 이자도 근데 높아지고. 요즘 물가 많이 오르죠. 네. 요즘에 휘발유 넣으면 휘청휘청하시죠. 근데 휘발유 값이 오르니까 다른 것들도 다 올라요. 네. 정말 그래서 요즘에는 남편 월급과 아이 성적 빼고 다 오른다 그러죠. 그죠? 공감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는 이자율이 오른다는 얘기하고 거의 같은 의미거든요. 실제로요, 주담대라고 그러잖아요. 네. 주택담보대출. 지금 6%까지 올랐어요. 6%? 네, 높은 거는. 어이구. 의 경우에. 그 얘기는 뭐냐면 대출 금리가 그렇게 올랐다는 거는 은행은 예대 마진을 먹고 사는 데잖아요. 예금 금리도 오르네. 예금 금리도 따라서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소리야. 은행 갔더니 예금 금리 그대로인데 그대로인 금리도 있죠. 예를 들면 수시 입출금이라든지 뭐 이런 건 워낙에 금리가 낮은 구조. 그런데 조금 더 한 발짝 들어가 보면 네. 비교적 우량한 회사들이 발행한 회사채들이 있어요. 아니면 은행들이 발행한 채권 중에 조금 만기가 긴 채권들도 있고요. 네, 네, 하물며 우리나라 정부에서 발행한 10년 만기 채권도요. 네. 이제는 3%씩 줘요. 아, 매년. 우리 이거는 정부가 은행 가서 물어봐야 되겠네. 네, 은행이나 혹은 증권회사에. 증권회사. 네. 그래서 채권 금리를 잘 이해하시는 분들은 남들보다 시드머니를 빨리 모으세요. 오케이. 주식은 재미있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종목도 많고. 근데 채권은 재미없어요. 다만 재미없는 만큼 뭘 주냐면 안정감을 줘요. 그렇죠. 그래서
은행에 거래하시는 PB나 혹은 지인들 중에 저처럼 채권 전문가가 있으면 꼭 가까이 사귀기를 권해요. 예. 주식 전문가들은 우리한테 아픔을 많이 주기도 하는데 채권 전문가들은 만나도 재미가 없어요. 뭐 특별히 종목 줘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비슷하니까들. 근데 이 이자율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사회초년병 때부터 저희 직업의 한 80%를 채권을 다뤘기 때문에 뭘 피하는 재주가 있냐면 휴지 조각이 되는 거는 극도로 피해요. 그러니까 위험한 주식을 안 사게 되고요. 네. 그게 크레딧이잖아요. 두 번째는 야 목표 수익률이 저렇게 높을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항상 해요. 어떤 사람 다른 데가 막 7, 8%면 여기는 네, 3%. 어떤 사람은 이런 줄 야 주식하면 무조건 더블 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 우린 그렇게 욕심이 없어요. 채권 금리보다 한 2배 혹은 3배 정도면 만족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채가 3%지 근데 내가 주식 투자해서 9%씩 먹으면 얼마나 왜냐하면 장기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그게 복리의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죠. 한 해만 하면 9%죠. 근데 9%씩 계속 10년을 해보세요. 엄청나게 불어났죠. 그렇죠. 그래서 이 컴파운드 일드라고 하거든요. 복리의 효과를 경험해 보시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자가 이 불어나는 것들이 근데 제가 말씀드려요. 코로나 이전에는 이런 논의가 의미가 없었어요. 워낙 낮았기 때문에. 워낙 낮죠. 네, 1%씩?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3% 준다는 거는 은행이 그렇죠. 발행한 건 3.5, 또 우량한 기업이 발행한 건 4%, 네. 조금 떨어지는 크레딧인데 부도 안 날 만한 데들은 5%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장기 채권인 경우에 그러면 이제 시드머니를 다른 때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전하게 빨리 증식시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 코로나 어때요? 거기도 엄청 걸리죠? 예. 우리 회사도 그래요, 요즘에. 이게 이제 종식으로 가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그때 가서 뭐 여행 가야지, 옷 사 입어야지, 다 써제낄 생각하지 말고, 금리가 지금 다 이렇게, 지금 다, 예. 왜 얼굴 빨개져서 웃지? 써제낄 준비하고 있었구나. 다들 그래요, 지금. 지금 다 예약 다 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막 3년간 나에게 보상해야 돼, 보상. 그래서 막 써제낄 준비 막 하지 말고. 근데 요번에 쓰는 돈은 그러니까 금리가 낮을 때 쓰는 돈과 금리가 높을 때 써제끼는 돈은 의미가 다르잖아. 다르죠. 그러니까 요게 시드머니를 모을 기회네. 그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라니까요. 야, 이 코로나 없어지면은 해외여행 가야지. 써제끼. 그리고 신났어, 지금 다. 파티 해야지. 막 이런 생각하시잖아요. 난리. 더 신나는 게 있다니까요. 거기에서 돈 엄청 버는 주식을 사면 되겠네. 네? 아니 예를 들면 여행업체들이 지금 엄청 고생했잖아요. 엄청 고생했죠. 네, 그런데 정말로 이제 여행이 자유화돼서 해외에서도 한국으로 오고 한국 사람이 그러면 그 회사는 좋아질 거 아니에요. 좋아지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발리니 뭐 다낭이 가서 가족들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좋죠. 나도 가고 싶어. 만약에 그런 주식을 샀는데 2배 올랐어요. 예를 들면 저는 거기서 그냥 그 수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할 것 같긴 한데. 그래. 일단 주식 투자해서 그 회사 주식 오르면 오른 거 팔아서 여행 가자. 그러니까 뭐 아이들도 그래요. 요즘에 제일 좋은 사양의 휴대폰 사달라고 하잖아요. 네. 아이폰 사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지 말고 조금 참아봐. 네. 대신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 주식을 사줄게. 근데 아이들이요 요즘 굉장히 빨라가지고요. 나 그냥 한 1년 더 쓰기로 했다 그러고 만약에 애플 주식을 샀는데 그게 50% 올랐잖아요. 그걸 가지고 자랑한. 그러고 나서 애플을 샀을 때 그 아이폰이 주는 저에게 주는 효용은 그냥 없을 경우에 아이폰이 주는 효용보다 몇 값을 더 보람이 있죠. 자, 이제 시드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왜 일반 투자자들은 아직도 시드머니 단계에서 싸우고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네. 자, 이제 투자 단계로 들어가서 예. 올해의 투자의 원칙 한 3가지만 요걸 좀 주의하셔라 말씀해 주세요. 굉장히 어려운 구간일 것 같아요. 네. 왜 어려운 구간이냐면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니까. 자, 주식 시장에는 3가지 그 투자의 주체가 있어요. 네.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가 있고 기관 투자가 있고 외국인 투자자가 있는데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도 기관 투자자죠. 외국계의 기관 투자자죠. 그렇죠. 네.
기관 투자가들은 저도 해봤지만 어떤 전략을 쓰냐면 전체 운용 자산이 만약에 1조다. 그러면 그거를 몇 대 몇으로 나눠서 주식에 넣고 몇 대 몇으로 나눠서 채권에 넣는지 이걸 결정하거든요. 이걸 자산을 배분한다고 그래요. 네네네. 이 결정이 제일 중요한 결정인데 자, 예전에는 금리가 얼마지? 그랬더니 한국 국가 정부에서 발행한 게 1%예요. 야, 이거 갖고 하면 나중에 연말에 사장님한테 칭찬 못 받겠다. 혹은 고객님들한테 수익을 못 돌려주겠다. 그러면 이 1조라는 돈 중에 채권의 비중을 어떻게 할까요? 줄이겠죠. 그죠? 그러면 그만큼 주식시장에 투자되는 돈이 많아지겠죠. 그게 한 개 기관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수많은 기관 투자가들이 그런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가 올라? 그리고 미국에서도 금리를 올려? 한국에서도 벌써 3번 올렸죠? 그러면 당연히 본부장 입장에서는 주식 매니저한테 야, 너 그만해. 채권 매니저한테 너 더해.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주식시장으로 흘러드는 돈이 줄어. 그만큼 줄 가능성이 있죠. 또 하나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도 그런 게 발생해요. 미국은 지금까지요. 지난달 초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기준금리는 0%였거든요. 네. 최초로 금리를 한번 올렸잖아요. 며칠 전에. 그래서 0.25가 됐어요. 근데 2022년에 연간으로 통틀어서 이 0.25씩 많으면 6번에서 7번 더 올린다 그래요. 그러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얼마 되냐면 2%대가 되는 거예요. 기준금리가. 기준금리는 뭐예요? 미국의 중앙은행의 연준과 미국의 은행들 간의 초단기 금리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미국 정부에서 발행한 긴 채권은 이거보다 더 높아질 그 거고 높아지죠. 미국의 회사들이 발행한 건 그거보다 더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한국과의 금리 차이가 또 벌어지고. 줄어들어요. 한국이 원래 월등히 높았어야 되는데 미국이 빨리 올리면서 한국에서 투자하는 채권 수익률과 미국에서 투자하는 채권 수익률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기보다 미국에 머물 가능성이 많은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선진국이 유리하고 신흥국은 좀 불리한 국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들이 한국에 잘 안 들어오는 경향이 있죠. 최근 들어서. 저쪽이 금리가 오르니까. 그러네. 전반적으로 보면 주식과 채권 사이에서도 조금 불리한 환경이고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도 조금 불리한 국면이 있어요. 근데 이미 그걸 반영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주식을 다 팔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는 조심해야 된다는 게 있고 뭐 서울에 집 한 채만 있어도 이제 상속세를 내야 되는. 부동산, 금융자산 다 포함해서. 근데 문제는 그 몇십억 이근데 그냥 다 낸 거잖아 그거를 네. 세금으로. 왜 우리 아버지는 조금 더 세금에 대해서 현명하게 10년 전, 20년 전부터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안녕하세요. 오늘보다 여유로워질 당신의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 같이 배우고 또 함께 부자되는 미경 언니의 경제과의 시간입니다. 우리 진진 세무회계 대표 회계사이자 부동산 절세연구소 소장이신 이승현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저번에 한 편이 나갔었는데 뭐 댓글이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는.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람차시죠? 보람차네요. 오늘 세금 주제 수업 뭔가요? 오늘은 정말 사람들이 너무나 궁금해하는 상속세 네. 그리고 증여세. 네. 상속 증여세에 대해서 좀 아하. 말씀드리려고요. 우리가 뭘 알아야 될지. 일단은 상속세는 네.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좀 생소하실 거예요. 일반인 분들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잘 생각을 할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네, 네. 이제 상속세랑 증여세의 차이점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좀 알려주세요. 예. 그러니까 상속세랑 증여세는 공짜로 네. 남한테 무언가를 받는 게 이제 공통점인데요. 네. 일단은 상속세는 상속이라는 사건이 발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돌아가셔서 주고 싶을 때 주는 게 아니라 네. 그 사망이라는 상속이라는 사건을 아하. 통해서 이제 네. 발생하는 게 상속세고요. 오케이. 또 이제 증여세는 네. 내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물건을 원하는 사람한테 이제 주는.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 있냐 없냐 시기나 이런 것들을 네. 그런 점이 이제 차이점인데요. 상속세랑 증여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정말 비슷한데
가장 큰 차이점은 주는 사람의 기준으로 과세를 할 거냐, 받는 사람의 기준으로 과세를 할 거냐. 네, 네.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아하, 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사실 약간 좀 특이한 세금이에요. 만약에 제가 100억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근데 이 100억을 자녀들한테 이제 상속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자녀한테 부가 이전되는 거랑 살아있을 때 내가 증여해 주겠다라고 해서 줄 때는 이 세금 계산법이 좀 달라집니다. 네. 우선 상속세는 자녀가 몇 명이든 뭐 이런 것과 상관이 없어요. 누가 얼마를 가져가든 상관없고 사망하는 사람 기준으로, 그러니까 100억 전체를 기준으로 상속세 계산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받아가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어도 상속세가 줄어들지 않는 거죠. 아하. 근데 증여세는 받아가는 사람이 자기가 받은 거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해요. 오케이. 아, 세금의 주체가 다르네요. 그게. 그쵸. 상속세라는 건 네. 세금을 내는 주체가 상속을 하는 자야. 그렇게 되나요? 세금을 내는 거는 상속 받는 사람들이 내는데 네. 계산을 할 때 계산법이 그렇죠. 주는 사람의 재산 전체 100억을 대상으로 세금 계산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증여는 내가 증여받은 사람 입장에서 세금을 계산하는 거고. 그쵸. 네, 네. 예. 그러면 전자 상속세는 100억 기준으로 계산하고 그렇지. 증여세는 받은 사람 10억 기준으로 계산을 하니까 아하. 이 시작점이 다르다라는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나중에 증여하지 않고 상속을 한꺼번에 했을 경우 세금을 더 많이 낼 가능성이 그렇죠. 높아지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불합리하다라고 아하.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네. 이게 OECD 전체적으로 봐도 우리나라 같이 이거를 유산세라고 합니다. 네. 돌아가시는 분 재산 전체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 아하. 요 유산세로 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지가 않아요. 미국, 영국 이렇게 포함해서 우리나라까지 총 4개밖에 안 됩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들은 유산 취득세라 그래서 증여세랑 똑같이 분리해요. 그렇죠. 상속도 받은 사람이 자기 거 기준으로 세금 계산. 그렇구나. 그리고 또 그 외에 다른 나라들은 아예 상속세가 없는 나라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호주나 이런 나라들은 상속세가 아니라 이 상속을 받으면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팔 때 네. 양도세로 한꺼번에 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1억에 산 집을 네. 10억이 됐을 때 상속을 받았어도 상속세를 안 내고 20억이 됐을 때 팔면 1억에서 20억까지에 대한 양도세를 내가 내는 거죠. 그것도 방법이네. 그 자본이득세라는 형태로 과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산을 중심으로 보는 거네. 그거는 그쵸. 자산을 중심으로. 그리고 사실 상속세라는 거는 네. 상속을 받았다고 해서 뭐 부동산을 받았다. 네. 당장 돈이 없잖아요. 없죠. 그런데 예를 들어 뭐 반을 상속세로 내라. 그러면은 무슨 도로로 돼? 이제 그거를 뭐 팔거나 좀 물납을 하거나 여러 가지 재산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죠. 호주 같은 방식 되게 괜찮은 방식 같네. 그렇죠. 어쨌든 갖고 있다가 내가 그걸 가장 적당한 시기에 내가 팔았을 때 전체 그 자산에 대해서 양도세를 어떻게 내는 거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걸 할 생각은 없나 보죠. 그래서 지금 법조계나 이런 곳에서도 계속 바꾸자. 보고 있어요. 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다 국회의원들이 동의해줘야지 바뀔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장기적으로는 좀. 그래도 뭐 상속세가 저는 원래 세상의 상속에 대한 법률에 대한 철학이 딱 하나인 줄 알았더니 다른 방법도 있구나라는 걸 듣게 됐네요. 오늘. 그렇죠. 몰랐어요. 네. 전혀. 예를 들어서 상속세 대상이 됐다. 그러면 이제 어떤 항목들을 확인해 보고 뭐 공제 항목 이런 거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공부해 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상속세를 계산하는 좀 네. 그 로직을 아시면은 이해하기가 편한데요. 우선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칠게요. 네네네. 그럼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갖고 계신 재산이 있겠죠. 부동산도 있을 거고 뭐 금융재산도 있을 거고요. 네. 그 재산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몇 가지를 더합니다. 네. 일단 돌아가시기 전에 10년 안에 10년. 사전 증여한 재산을 더해요. 그래.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아프셔서 병원에 계신 거예요. 이제 오늘 내일 하신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상속 전에 미리 오늘 증여를 받고 내일 돌아가시면은 안 되지. 이게 뭐 쪼개진다. 그러면은 그럴 유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10년 안에 포함되게 해놨구나. 그 10년 안에 증여는 상속에 포함되게 해놨네. 네. 그래서 10년 전까지 이제 쫙 훑어봐서
증여한 게 있다면 그것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상속 재산이랑 더하고요. 더하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추정 상속 재산이라 그래서 그 돌아가시기 전에 1년 이내에 이제 2억, 2년 이내에 5억 원까지 부모님이 재산을 처분했다든지 아니면은 빚을 졌다든지 아니면 예금을 인출해 갔다든지 이게 사라진 돈 있죠. 네. 이런 돈들은 또 이제 소명을 못하면은 상속 재산에 더해 버립니다. 아, 사라진 돈 현금으로 줬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아. 1년에 2억, 2년에 5억 원 정도 그렇게 좀 큰 규모의 돈이 사라졌다면 단기간이니까 상속인들인 자녀들이 소명을 해라. 소명 오케이. 못하면 너네가 소명해라. 가져간 걸로 볼 거야.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더하고 나서 네. 상속 공제라는 거를 빼줍니다. 근데 이 상속 공제가 굉장히 커요. 네. 우선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일괄 공제 5억 원을 공제를 해줍니다. 네, 네. 근데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시면은 네. 배우자 공제가 또 최소 5억 원이 더 들어가요. 그럼 10억 원까지는 일괄 공제 5억, 배우자 공제 5억 해서 오케이.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네. 한 10억에서 5억 정도 되는 자산이 있지 않은 이상은 상속세를 낼 일이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죠. 이거 부동산도 포함한 거잖아요. 다. 부동산, 금융자산 다 포함해서. 채무가 있다면 채무 같은 것들은 빼주고요. 네, 네, 네. 근데 기존에는 사실 상속세를 내시는 분들이 100명이면은 이제 네. 돌아가신 분이 100명이면 그 중에 한 3명 정도만 상속세를 냅니다. 그러니까 3%? 그렇죠. 3% 안에 들어야 상속세를 내는 그런 세금이었는데요. 이게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최근에. 아, 그렇겠다. 다 10억 넘을 경우 많겠다. 그쵸. 아파트 가격 때문에. 뭐 서울에 집 한 채만 아. 있어도 이제 상속세를 내야 되는 10억이 그러네. 넘는 그럼요. 예,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이런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높아진 상태예요. 그럼 여기서 10억 원이라는 거는 궁금한 게 아파트 시가예요? 아니면은 대출을 다 제외한 거예요? 뭘로 따져요? 그 10억 원을? 아파트 가격을?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요. 네. 거기에 뭐 전세 보증금이 들어있다든지 은행 대출이 있다든지 다 빼고. 그런 건 다 빼고. 그리고 실제 캐시화 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얘기하네요. 그렇죠. 근데 또 하나 여러분들이 상속세에서 주의하실 게 모든 물건이 다 똑같은 시가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네. 이런 것들은 거래 사례가 있잖아요. 우리 옆동 옆호 뭐 10억에 팔렸다. 네네네. 그러면 내 물건도 10억이야라고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렇죠. 저 시골에 있는 단독주택, 전원주택이 상속이 됐다. 그러면은 가격을 모르잖아요. 왜 몰라 알죠. 주변에 거래된 사례들도 없고 그런 경우가 있나? 또 옆집이 팔렸어도 우리 집이랑 같은 집은 아니니까 우리 집은 그렇지. 똑같은 게 아니니까. 가치가 길에서 더 다르지. 가깝다. 그럼 더 오케이, 비싸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매매 사례 가격이나 뭐 공매나 경매 가격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감정평가액 또는 공시지가로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뭐 특별히 감정평가를 받지 않았으면 공시지가가 평가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변의 사례 가격으로 상속세가 과세가 되고요. 네. 토지나 뭐 상가 이런 것들은 공시지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상속세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겠죠. 그렇죠. 저 아는 분이 계셨는데 부모님이 네.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평소에 증여를. 저놈들이 증여하면 날 무시할 겨. 그래서 부모님이 끝까지 쥐고 계셨고 네. 근데 부모님이 같은 해에 두 분을 다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예. 물론 연세는 있으셨지만 상속세를 폭탄을 맞았어요. 왜냐하면 자산 자체가 일단 엄청 컸었거든요. 네. 상속세 낼 돈이 없잖아요. 근데 다행히 부모가 또 얼마나 똑똑한지 상속세 내라고 현금까지 다 주고 왔어. 그러면 정말 다행인 사례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억울하겠지. 그 몇십억인데 그냥 다 낸 거잖아. 그거를 네. 세금으로. 본인은 그래서 왜 우리 아버지는 조금 더 세금에 대해서 현명하게 10년 전, 20년 전부터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정부보다 아들을 못 믿은 거죠. 이런 사례는 저놈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좀 뭔가 이렇게 좀 미리 추정해보고 준비하고 이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상속세는 사실 미리 우리가 좀 추정해보기가 쉽지 않은 세금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상속이라는 사건이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고 그렇지. 또 그때 가서 뭐 예를 들어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그때 얼마일지 알 수가 없잖아요. 없지. 그런데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나 이런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네. 뭐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고 그렇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그대로 있다가 나중에 상속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겠다. 맞아. 그래서 미리미리 좀 주자. 증여로 미리 떼놓으면 네. 나중에 상속세가 줄어들 거 아니냐. 그래서 증여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최근에는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증여세를 내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상속세를 내는 것보다 낫고 그렇죠. 또 자녀한테 증여를 해놓으면 걔가 그게 자기 시드머니가 돼서 거기서 자산이 축적된 건 이익이 되는 거죠. 그렇죠. 본인의 재산이니까. 본인의 재산이니까. 아하.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아, 상속 근데 믿을 수가 있어야 주지. 네가 더 무서워 정보보다 뭐 이렇게 네.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좀 주면은 자식 때 이제 효도도 안 하고 좀 소홀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증여를 미루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근데 진짜 그렇게 많이 안 한대요. 그런데 최근에는 네. 이 증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 이유가 3년 전, 4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증여 상담을 해보면 이제 나이 좀 드신 분들이 오세요. 오셔서 증여 상담을 하고 제가 증여세가 얼마가 나오고 이렇게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상담을 하고 나서 네. 돌아가신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돌아가시고 연락이 없으세요. 네. 이 증여세가 생각보다 큰 거죠. 굳이 지금? 그렇지. 좀 나중에 하지 이렇게 미루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안 하셨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지금은 최근에는 증여 상담을 오셨다가 증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가셔서 바로 증여를 실행합니다. 오호. 이렇게 바뀐 이유가 이유가 뭘까요?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그래요. 아, 달라졌구나. 이 당장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내야 되는 세금인데 그렇지. 내가 아파트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었더니 매년 종합부동산세를 1억씩 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차라리 6억 증여세 낸다. 그쵸.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빨리 그냥 해버리자. 그렇게, 당장 눈앞에 세금 닥치고 나니까 이렇게 또 선택을 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한테 주고 나면 종합부동산세는 줄어들 거 아니에요. 내 게 아니고 자녀 거니까. 그쵸. 합쳐지지 않으니까. 네. 낼 때는 조금 속 아프긴 할 거예요. 약간. 아, 꽤 되니까. 증여세 얼마까지 내는 거 봤어요? 이게 증여할 때 세금이요. 증여세만 있는 게 또 아니에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취득세도 내야 되고요. 그렇지. 예. 그리고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 세금이 나오는데 양도세도 있을 거 아니야. 아, 양도세는 없나? 양도세는 일반적인 증여에서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아요. 채무를 같이 넘기는 부담부 증여라는 걸 예, 하게 예, 되면 그죠. 양도세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튼 예를 들어 내가 뭐 30억을 증여한다. 30억짜리 부동산을 증여해. 그럼 그쵸. 어떻게 돼요? 30억짜리 부동산을 증여한다. 그러면은 세율이 지금 증여세는 1억이야 10%, 1억에서 5억 20%, 네. 5억에서 10억 30%, 10억에서 30억 40%. 40%? 네. 30억 넘어가면 50%가 최고 세율이에요. 헐. 상속세랑 증여세율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30억을 증여하면은 40% 세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증여세만 3, 40이 하면 12억에 뭐 누진공제 빼도 10억 조금 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이면 취득세도 한 번 더 나오겠죠. 그쵸. 증여 취득세가 4.6%예요. 뭐 일반적인 그냥 상가 같은 경우 그쵸. 주택은 더 높아져서 12%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30억짜리 증여할 때 3, 4, 12 그럼 1억 2천만 원 또 취득세가 나오죠. 그치. 그럼 아까 10억에다가. 10억에다가 1억 2천 더하면 거의 한 12억 정도 됩니다. 그쵸. 증여세랑 취득세. 그런데 증여할 때 이게 참 어려운 점이요. 이 증여세랑 취득세는 증여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라는 거예요. 걔가 돈이 있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쵸. 증여를 하지. 자녀한테 지금 30억짜리 주는데 걔가 돈이 없지. 12억 세금을 내야 되는데 자녀는 돈이 없어요. 그러면 또 현금 증여를 12억 해야지. 그렇죠. 그래야 걔가 12억을 낼 테니까. 그럼 거기서 세금이 또 나가겠지. 현금 증여에 대해서. 그렇죠. 12억을 만약에 현금으로 줬다. 아하. 그럼 아까 우리 30억까지 40%인데 30억 넘으면 50% 세금인 거예요. 그렇지. 그 6억 원이 증여세가 늘어나요. What? 그러면 30억짜리 주는데 증여세가 18억이라고요? 그리고 6억을 주면 또 3억이 늘어나요. 50%씩 계속. 뭐야. 끝이 안 나네, 증여세가.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은 30억 주는데 한 20억 세금 내셔야 돼요. 진짜요? 그래서 자산가분들은 그거 어떻게 증여를 해? 돈을 벌고 나서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상속 증여를 어떻게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시는 거죠. 기사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그 대기업들 이제 상속이나 이런 게 발생하면은 뭐 주식 같은 것도 막 이제 내다 팔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게 우리나라는 최고 세율이 30억만 넘어도 50%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주식에 대한 할증도 붙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60% 정도 세금을 낸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재계에서는 좀 상속세를 낮춰달라. 50% 60%는 너무하지 않냐. 25% 정도 낮춰달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골치 아프네. 그런 거구나. 그래서 이 상속세랑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네. 이게 세율이 똑같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한 번에 다 모았다가 상속으로 가게 되면 세율이 엄청 높아지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좀 증여를 하셔야 증여세 따로 내고 끊어서 가는 거죠. 10년 단위로. 그래서 나머지는 상속세 내고 일부는 증여세 내고 이렇게 나누셔야 되는데요. 나누실 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증여를 할 때 자녀한테도 증여를 할 수 있지만 손주한테도 증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우리가 아까 상속이 발생했을 때 10년 이내에 사전 증여한 재산을 합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네. 그러면 내가 아들한테 10억을 증여했는데 9년째 증여한 지 9년째 되는 날 내가 이제 사망이 발생한다. 네. 그러면은 상속된 남은 재산이랑 그 10억이 합산이 되겠죠. 근데 내가 지금 한 80세야. 그럼 10년을 버티기가 힘들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럴 때는 손주한테 증여하시면 돼요. 아니면 며느리한테 증여하시면 됩니다. 사위한테 증여하시면 돼요. 세상 무서운 짓 하네. 어떻게 며느리한테 증여하고 사위한테 증여를 해요? 네. 그 말이요, 그게? 아니 자식한테 주는 것도 불안해 죽겠는데 무슨 며느리야? 걔네 이혼하면 어떡해? 그거 이렇게 말이 하면은- 되는 말씀을 하세요. 무슨 사위 며느리한테 줘요? 자, 여러분 구독자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네. 증여를 사위나 며느리에게 하실 분 지금부터 put your hands up.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 네. 10명 중에 한 분이 안 드시는 것 같습니다. 한 분도 안 드시는데. 자, 그럼 손주는 그래도 줄만 하잖아요. 손주 K 참말로. 어차피- 아니 아들도 감사하지 않는 걸 손주가 감사할까? 네. 자, 그랬을 때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네네네. 우선 장점을 설명드리면 네. 손주한테 증여한 거는 상속세 합산할 때 5년간만 합산합니다. 그러니까 손주한테 증여를 해주고 5년만 지나면 상속이 발생했을 때 그 손주한테 준 거는 합치지 않아요. 아들한테 준 건 10년 동안 합치는데 손주한테 준 왜 건 그러지? 5년만 합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이 상속세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할 때 상속인에 대한 거는 10년을 합산하고 상속인 외자에게 준 거는 5년을 합산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속인은 배우자랑 자녀들만 상속인이지 손주는 상속인이 아니거든요. 남도. 그렇죠. 남도. 남도 상속인이 아니야. 사위, 며느리도 상속인은 아니잖아요. 상속이 아니야. 그러니까 더 위험한 거지 그게. 그래서 이런 5년만 합산한다는 규정이 그러니까 있기 법이 때문에 딱 본 거야. 이게 입 씻을 수 있는 애들한테 준 거는, 어? 그러니까 받고 나서 입 딱 씻을 수 있는 애들한테 준 거는 어차피 리스크 크니까 5년만 치고, 네. 다 네가 이렇게 분배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계속해서 추적하겠다, 10년 보겠다 네. 이건 거지. 그래서 아니야. 사위도 내 딸이 아니 며느리도 내 딸이다 이런 마인드로 좀 보시면은 절세가 가능하다라는 벌써 거고요. 법적으로는 뭐, 법적으로는 왜? 그런데 손주한테 줄 때 또 단점도 있습니다. 이게 한 세대를 건너뛰어서 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증여세, 상속세를 낼 때 자식한테 줄 때 한 번 더 내고 자식이 손주 줄 때 또 한 번 내야 되는데 다이렉트로 손주에게 주게 되면은 한 번 세금을 덜 내는 효과가 생기죠. 네. 그래서 이 손주한테 주는 거는 할증료를 30%를 붙입니다. 할증 과세예요. 걔 또 급행료 줬구만. 급행료. 너 여기 건너뛰어 줬으니까 더 내. 세금 하시는 분들 훌륭하십니다. 네, 모든 변수를 구성하여. 그래서 증여를 하실 때도 이런 부분, 그러니까 고령자분들 같은 경우 증여하실 때 이 상속세까지 같이 합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증여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게 증여세고 상속세고 이게 본인이 대충 계산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전문가한테 주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계산을 해야지. 쉽지 않네요, 이게. 그죠? 케이스를 좀 설명해 주세요. 약간 이런 경우 중과세 된다. 이런 경우는 뭐 이렇게 케이스별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제 네. 상속을 받았을 때 생기는 문제들이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게 양도세랑도 같이 연결이 되거든요. 만약에 내가 집을 상속받았다. 네. 근데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집이 한 채 더 있어. 이런 분들은 한 채만 갖고 있다가 이 집 팔면은
비과세도 되고 세금 그쵸. 별로 안 냈을 텐데 갑자기 상속으로 주택이 한 채 더 생기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세금이 비과세가 안 되는 거 아니야? 혹시 또 양도세 중과세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상속 주택에 대해서는 이 세법에서도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상속을 받았다. 네. 그랬을 때는 이 상속 주택은 일반 주택이라고 할게요. 원래 갖고 있던 집을 이 일반 주택을 팔 때 양도세에서 주택수에서 빼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집을 팔 때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겠죠. 네, 네, 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상속받는 집이라고 다 빼주는 게 아니에요. 아하. 별도 세대인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집만 빼줍니다. 자, 이 말은 뭐냐?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다가 상속을 받은 집은 이런 상속주택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 원래 1세대 2주택이었을 거니까. 부모님도 1주택, 나도 1주택인데 같이 살아. 그러면은 원래 1세대 2주택이니까 원래 비과세 못 받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택을 상속받아도 빼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따로 살고 있는 별도 세대인 부모님한테 상속을 받은 경우에만 이렇게 특례를 적용을 해줘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일반 주택이라는 개념은 상속받을 때 상속주택을 딱 받을 때 네. 이미 내가 갖고 있던 집만 일반 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상속을 받았어요. 근데 집을 한 채 더 사. 그리고 그 집을 팔 때 비과세 해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이거는 좀 너무 과도하다라고 해서 예전에는 이렇게 됐었어요. 상속주택 있으면은 내가 그 다음에 샀던 집 팔고 해서 계속 비과세 됐는데 지금은 그게 막혀서 상속 받을 때 원래 갖고 있던 집, 그 집만 이런 비과세 특례를 적용을 해줘요. 조금 더 어려운 내용 알려드릴까요? 아니 이게 연세 드신 노인들이 이런 거 어떻게 계산하겠어, 그지? 잘 맞아요.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상속할래다가 도로 쑥 들어가겠네. 네.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양도세 중과세 규정에서도 네. 이런 상속주택을 빼주는 규정이 있는데요. 아, 상속받고 나서 5년 이내에 네. 그 상속주택을 팔 때는 내가 다른 주택이 있어도 양도세 중과세를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것이므로. 그렇죠. 그래서 상속받고 5년 네. 안에 상속주택을 파실 때는 네. 다주택자라고 해도 중과세는 오케이. 적용받지 않는다. 이런 걸 중과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상속받을 때 이 네. 물건을 얼마로 평가하느냐가 아파트 다르고 다 다르다고 단독주택 그랬죠. 다르고 상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상속을 받을 때 만약에 부동산을 받으신다면 네. 이게 상속세가 안 나온다고 해서 신고를 그냥 안 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시면 손해를 보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을 상속받았다고 칠게요. 네네네. 이게 한 10억 정도 되는 땅이에요. 시세로는. 그러면 우리 아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 공제가 5억, 5억 해서 10억까지는 상속세 안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이 부동산 10억짜리 받았어도 내가 상속세 신고 안 해도 된다. 상속세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안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는 아까 이런 토지 같은 경우는 주변에 사례가 없으니까 공시지가로 평가한다라고 했어요. 네. 근데 시세는 10억짜리 땅인데 공시지가는 3억이야. 네. 그럼 내가 상속세 신고를 안 해버리면 나중에 이 땅을 팔 때 세무서에서는 그거 상속돼 보니까 공시지가가 3억이더라. 너 3억짜리 받아서 10억에 팔았으니까 7억에 대해서 양도세 내. 헐? 그러니까 10억 이하도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신고를 만약에 내가 10억이라고 신고를 해놨으면 그때 뭐 감정평가 같은 걸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10억이라고 감정평가를 받아서 10억에 신고를 해놨으면 나중에 몇 년 있다가 10억에 팔아도 양도세가 빵이에요. 10억짜리를 10억에 판 거니까. 그런데 신고를 안 해버리면은 세무서에서는 그냥 시가를 알 수 없으니까 공시지가 3억이구나. 그렇게 평가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상속세가 안 나오는 10억 미만의 재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할지라도. 예, 이게 시세보다 공시가격이 낮은 물건은 시세대로 한번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신고를 해두시는 게 훨씬 유리할 수가 있어요. 어디다 신고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걸? 세무서에다가 감정평가서랑 같이 상속세 신고를 하는 거예요. 저 10억짜리 상속 받았어요. 6억이면 어떻게 해요? 6억도 신고해요? 2억도 신고해요? 다 해요? 공시지가랑 시가가 많이 차이 나는 것들은 해요? 하는 게 좋죠. 차이 안 날 때는 아파트 같은 건데 아파트 3억이야 시골에
아파트는 우리가 매매 사례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팔 때도 아, 그걸 그걸로 보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땅이나 뭐 이런 것들은 해놓는 게 좋겠다. 그렇죠. 땅이나 상가 뭐 이런 뭐 것들은 거, 정확하지 않은 네. 거는. 상속세가 안 나와도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형제가 여러 명이라 또 이런 네. 경우. 이거 보면 형제가 여러 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집이나 건물을 나눠서 상속을 받을 때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집을 누구의 집으로 보고 어떻게 세금을 매게 되는지. 우선 상속세에서 많이 네. 하시는 질문들이 이런 거예요. 네. 이게 뭐 돌아가시는 상속이라는 사건이 발생 전에는 상속세 관심도 없으세요 다. 맞아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면은 이제 상 치르고 나서 막 달려오십니다. 네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가 있냐. 중간에 내가 어떻게 하면은 상속세가 줄어들까봐 아직 사망 신고도 안 했다. 네. 이거 그런 어떻게 경우 해야지 있죠. 줄어듭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사망이라는 사건이 발생을 하고 나면은 네. 우리가 상속세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이 물건 감정평가 해서 신고할 거냐 오케이. 아니면 공시지가나 이런 걸로 신고할 거냐. 아, 그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겠네. 뭐가 더 낮은가 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짜리를 신고할 거냐, 감정평가 할 그렇지. 거냐 말 거냐. 네, 이 네, 부분을 하나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음.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상속세 할 때 공제해주는 금액이 네. 아까 제가 일괄 공제가 5억 있고요. 배우자가 있었으면 배우자 공제가 5억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배우자 공제가 명의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이 배우자 공제는 5억 원이 최소 공제 금액이고요. 네, 네. 최대 공제 금액은 30억까지 공제를 해줘요. 오, 그래요? 네. 어떤 경우가 30억이 돼요? 자, 이 배우자 공제를 30억까지 받으실 수 있는 케이스는 배우자가 상속을 많이 받아야 그 배우자가 받은 금액을 한도로 해가지고 최대 30억을 해주는 겁니다. 생각을 해볼게요. 배우자가 한 푼도 안 받고 자녀들만 다 상속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왜냐면 배우자한테 가면 어차피 또 나중에 그게 상속되면서 상속세 한 번 더 또 나올 나니까. 거니까 번거로우니까 자녀들이 다 갖자. 이렇게 선택하시면 배우자 공제는 최소 금액 5억 원까지는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 푼도 안 받아도 배우자가. 자, 그런데 5억 원을 넘게 받고 싶어요. 당장 내는 상속세가 부담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배우자의 상속액을 늘리면은 배우자 공제가 점점점 늘어나요. 그렇죠. 배우자가 10억 받아요? 그럼 10억까지 배우자 공제돼요. 15억 받아요? 15억 공제돼요. 30억 받아요? 30억 공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맥시멈이 30억이라는 거예요. 배우자 공제가 네. 그런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그러면 제가 한번 사례를 들어볼게요. 35억을 갖고 있는데 사망이 발생했어요. 배우자랑 자녀 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래 법정 상속 지분이라는 게 있어요. 네. 배우자는 1.5, 자녀 한 명당 1 이렇게 해서 배우자 1.5, 자녀 1, 자녀 1 하면은 다 합치면 3.5죠. 그렇죠. 네. 그 중에 1.5가 원래 법적으로 배우자가 가져갈 부분인 거예요. 자, 그럼 35억이 상속됐다. 그러면 배우자 상속받을 부분은 3.5분의 1이니까 15억이죠. 그렇죠. 요 법정 상속 비율을 한도로 해요, 또. 이 배우자 공제가. 예를 들어 배우자 공제 많이 받으려고 30억을 배우자가 받고 5억을 자녀들한테 나눠줘요. 그렇다고 해도 배우자 상속 공제는 30억은 다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뭐 1.5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3.5분의 1.5니까 15억을 한도로 배우자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세금을 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배우자가 얼마 받아갈까? 빵원 받아갈까? 15억 받아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절하면은 상속세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 상속세가 줄어들 수 있고 상속은 다른 나라도 다 그래요? 그런 게 있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싸우잖아. 그쵸, 돌아가시면 싸울 수 있으니까. 자기 권리라고 싸우잖아. 네. 그게 상속은요 법정 상속 지분도 있고 협의 분할을 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협의가 안 되면은 아까 말한 1.5대 1대 1대 이렇게 법적으로 그 소유 지분을 가져가는 거고요. 협의를 하면 얼마든지 한 명한테 몰아줄 수도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겠지. 그 협의가 되겠어요? 협의되면 뭐 네, 협의가 변호사 잘 안 왜 있고 되죠. 뭐 세무사 왜 있고 그지? 회계사 왜 있어? 협의 안 되겠지. 근데 사실은 배우자한테 많이 몰아주는 게 되게 의미가 없는 게 다 같은 비슷한 나이길래 80 먹은 사람한테 몰아줘서 무슨 의미가 있어? 맞아요. 또 상속해야 되잖아.
또 상속이 발생할 수 또 있기 상속 때문에 발생되죠. 그래서 이런 배우자 공제랑 연관해가지고 같이 좀 고민하실 필요는 있는 거죠. 얼마를 그렇죠. 줄지. 아, 이거는 좀 그래서 좀 딱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좀 나눠보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하고 해야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팁 하나 드릴게요. 뭐요? 자, 상속 세금이 전체 재산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걸 받은 상속인들이 연대 납세 의무라는 걸 져요. 이걸 다 같이 너 뭐 A가 안 내? 그럼 대신 B가 내. B도 안 내? 그럼 C가 내. 이런 식으로 그 세금에 대해서 그 연대에서 책임을 지는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나온 상속세를 엄마가 다 내줬다. 자녀들 것까지 다 내줘요. 그렇다고 해도 이 자녀들 세금 내준 거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아까 증여세는 증여 받은 사람이 내야 되니까 그 세금을 자녀가 다 자기 돈으로 냈어야 되잖아요. 근데 상속세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상속세는 자녀들한테 상속을 다 해주고 나서 만약에 배우자가 이제 엄마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엄마가 자기가 돈이 많아가지고 그 상속세 내가 다 내줄게 라고 해서 내주더라도 그 상속세 대신 내준 거는 증여세가 안 붙으니까 이런 거를 좀 활용하시면 나중에 상속 증여세를 좀 줄이실 수 있겠죠. 자녀가 자기 돈을 마련해야 되는 부담이 줄어드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거랑 비슷한 내용 증여에도 있어요. 여러분 아까 증여세는 자녀가 내야 되는 세금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녀가 그 세금 다 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자녀가 비거주자야. 외국 나가 살고 있어요. 네. 근데 외국 사는 자녀한테 내가 증여를 해줘요. 그러면 이 세금 그 자녀가 내야 되는데 저 어디 미국에 가 있는 자녀가 한국 세금을 안 낼 수가 있잖아요. 내라고 어떻게 찾아가서 받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증여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면은 우리나라 세법에 이거는 증여해주는 사람이랑 연대 납세하라라고 돼 있습니다. 증여세를. 그러면 국가에서는 그래도 어느 놈이 내는 것보다 띄는 게 더 들어왔구나. 그렇죠. 띄느니 아무한테나 받자 이렇게 그쵸. 생각한 거지 네. 국가에서. 나 국가 입장 너무 잘 알지 않나? 맞아요. 떼어 어떻게 먹히는 것보다 떼어 낫겠다. 먹히는 것보다 네가 내. 예. 그러면은 증여를 하고 나서 자녀를 잠깐 외국으로 보내면 될까요? 아니죠. 증여하는 시점에 자녀가 이미 비거주자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비거주자. 이미 나간 지 좀 오래된 자녀. 오래. 그럼 미리 내보내고 나서 증여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현금 증여가 아까 그렇게 비쌌는데 그걸 절약하려고 애를 내보내게 말이요 뭐요 도대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네요. 자녀의 세금을 그러니까 대신 이미 내줘도 상황이 됐다면 그럴 수 네. 있다는 거를 놓치지는 말자라는 건 이미 상황이 그렇게 됐을 경우. 요새 해외에 자녀들이 나가 있는 케이스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거에 되게 관심 많고 실제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재밌으시겠어요. 세금 연구하시다 보면. 그렇죠. 오히려 저는 상담하면서 네. 이 상담 오시는 분들이 본인 일이니까 이걸 막 연구를 해서 오세요. 그렇겠지. 네. 세무사님, 회계사님, 이거 이렇게 하면 세금 덜 낼 것 같은데 맞아요? 자기가 막 연구해갖고 와. 그렇게 물어보시면은 제가 뭐 처음 듣는 얘기는 그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찾아봤는데 맞아. 맞아. 아하. 절세를 집단지성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이고 진짜. 그만큼 치열하게 고민해야 돼요. 이젠 노동을 파는 게 아니라 수고를 파는 거예요. 노동은 이제 기계가 해요. 그만큼의 깊은 사고를 파는 겁니다. 나중에 자산을 갖고 싶은 분들은 지금부터 빨리 시작하셔야 돼요. 지금 나의 현재의 내 사업, 내 직업이 있는데 로드맵을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내년도 또 계획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변화하는 키워드 하나 또 설명해 주시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이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그야말로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걸로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 그런 미디어들을 이제는 레거시 미디어라고 불러요. 네, 레거시 미디어라고 해요, 그래서 너무 진짜. 슬프죠. 그래서 레거시가 됐어. 네, 신문, 잡지, TV, 라디오 하던 그런 그 매체들이 이제는 레거시로 불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제 뭐가 뉴미디어야? 그러면 이제 당연히 온라인으로 움직이는 것들이죠. 네네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거는 좀 예전에는 마이너리티였고 그다음에 이거는 너무 새로운 것이고 여기 생기는 어떤 문법도
성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왜냐면 유튜브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우리끼리 그냥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막 찍고 그랬으니까 네. 이거는 좀 성기고 그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하죠. 지난 2년 반 동안 팬데믹을 통해서 수많은 온라인 회의를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 사람들과 이렇게 휴먼 터치가 있는 강연하시는 분들이 힘들어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사람을 못 예, 만나니까. 왜냐하면 앞에서 있는 분도 손도 잡아주시고 네, 때에 따라서 네. 그다음에 눈물도 좀 그렁그렁하고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라포르가 좀 네. 오프라인상에서 있는데 일반적인 오프라인 강연은 온라인은 이게 전부 다 모니터 안에 네모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제 말씀은 듣는 것 같은데 얼마나 감동하시는지 모르겠고 네. 네. 그다음에 또 워낙 많은 타일이 있기 때문에 네. 그중에서 어떤 분을 봐야 되는 것인지도 좀 애매하고요. 그럼 무엇보다도 공간의 아우라라는 게 있는데 네. 그게 결여되기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보이셨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지금 뭐가 나오고 있냐면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네. 왜 그러냐면 뭐 슬라이도 같은 경우에 막 중간에 질문 대답도 막 하고요. 카우 같은 경우 뭐 게임도 하고요. 네. 그런 툴이 나온 거예요. 생각보다 이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네. 큰 강연장 같은 경우에 뭐 1,000명 넘게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사실 앞에 있는 분들은 잘 보이는데요. 2단 맨 뒤에 계신 분은 뵐 수가 없죠. 근데 그분들은 저를 보시지만 저는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배려하기는 어렵거든요. 또 한 가지는 한국의 강연장의 특징인데 질문해 하세요. 그러면 잘 안 하세요. 안 하죠. 처음에 한 분이 하시면 그다음에 네. 용기를 내시는데 그 전까지는 아우 질문이 있어도 안 해요. 내가 나서는 게 근데 이건 어렸을 때 그런 약간 PTSD 같은 건데 선생님 질문 있어요 그러면 친구들이 막 뭐라고 그러고 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나서는 걸 좀 힘들어하잖아요. 네. 상호작용이 드물었단 말이에요. 뭐 눈물을 흘리면 좋지만 그거야 역시 일방향이고 근데 지금은 실시간 댓글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들끼리 교류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내용을 얘기했어요. 뭐 출근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어요. 요즘 재택근무가 이슈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출근 안 하면 안 돼요?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막 거의 거기서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의 이런 부분들이 일단 토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저와 그분들과 관계의 뿔을 넘어서 그분들 사이의 토론이 만들어지고 합의되는 과정이 보인단 말이죠. 네. 그러면 단순한 강연이 아니라 인터랙티브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진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증강된 커뮤니케이션이 아닐까를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대안 같은 거였어요. 집합금지 때문에라도 감염 우려가 있으니까 할 수 없이였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홀도 하고 그다음에 댓글도 받고 나름의 토론도 하고 또 이것도 있어요. 어너니머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익명으로 하면 정말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연할 때 저는 이제 기업에 가서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제일 좋은 강연이 뭔지 아세요? 어떤 거냐면 이 강연을 임원이 꼭 보게 하세요. 이게 제일 좋은 강연이에요. 정말 우리의 생각을 대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게 아니라 사장님부터 보셔야 된다. 네. 이게 막 쭉 올라오거든요. 구성원들의 생각과 열망이 표출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통해서 블라인드 쓰지 않아도 경영진에게 본인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체계가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의 증강된 것은 결국 좀 더 온라인이 살가워진 거다. 이유가 기존의 커뮤니케이션은 one to N이었다는 거죠. 네, 네. 앞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고 뒤에 있는 분들은 그냥 듣는 거였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요즘은 기업들도 어떻게 바뀌었냐면 타운홀 미팅이라고 그래가지고 CEO가 나오셔서 디렉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 많은 분들이 손들고 얘기하는 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요즘 그것도 QR코드로 찍고 슬라이드에 올리기 때문에 더 인터랙티브해진 거예요. 네. 투명해지고 각자를 배려하는 구조가 나왔다는 건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진짜 그걸 실감을 한 게 뭐냐면 보통 이제 10대, 20대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인강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상에서 자기 의견을 표출하고 SNS에 하고 이런 게 되게 이제 익숙했을 텐데 30대, 40대, 50대 이제 여성분들이 이걸 잘할 수 있을까 했는데 제가 사실은 그 3년간 그걸 테스트해본 장본인이잖아요. 제가 이제 새벽 5시에 514 챌린지라는 걸 했거든요. 5시에 14일간 일어나서 같이 챌린지 하기. 와우. 근데 1월 달에 13,000명이 새벽 5시에 모여요. 온라인에. 대단하네요. 예. 우리는 모든 의사결정을 한 번도 안 만나고 지금 8월까지 온라인에서 다 끝났어요. 대단합니다. 우리 뭐라고 부를까요? 그랬더니 다 같이 막 올라가는데 보니까 얼리버드니까 짹짹이라고 부르죠. 그래갖고 그 짹짹이 좋아요? 제가 이제 물어요. 그럼 댓글로 좋아요. 그러면요 안 보여요. 댓글이 빗물처럼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다가 뭐 우리 좋은 일 좀 합시다. 그래갖고 뭐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뭐 저기 공식 티셔츠를 만들어서 다 같이 사고 그걸로 뭐 좋은 일 하재요. 그래서 그럽시다. 그래서 티셔츠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막 거의 10분 내에 거의 5,000장이 팔렸거든요.
1억이 넘게 아이들 노트북을 사줬어요. 가난하고 힘든 아이들 노트북을 사줬더니 갑자기 얘기하다가 그런데 말이죠. 우리 너무 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굿잭이라고 해요. 그래서 굿잭이 됐고 63개국에서 동시에 접속해요. 교민들까지. 그래서 굿잭 월드가 됐고 7월 달이 됐는데 여름휴가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또 누가 또 올린 거예요. 여름휴가 가면은 지도 앱에다가 우리 잭 가게를 다 입력시킵시다. 그럼 가서 그 동네 가서 앱을 켜서 그 잭 가게 가서 사주면 그 사람들은 10% 20% 우대해 주는 걸 하자고. 아, 그럼 우리의 그 대상자인 구성원 분들이 네. 공급자이기도 하는 거군요. 이제. 맞아요. 나름의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네요. 그 커뮤니티가 완전하게 지금 이제 8개월째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그 굿잭 로드라는 앱이 있거든요. 거의 700개가 넘는 가게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오프라인이었다면 500명, 1000명한테 이야기하고 왔어. 그러면 그게 모든 단발성으로 다 끊어졌을 텐데 네. 아무래도 오프라인에서 내 얘기가 전달이 안 되잖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만약에 오프라인에서만 만나고 우리가 온라인에서 안 만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랬더니 오히려 관계가 더 끈끈한 것이 더 떨어질 거다. 온라인은 70% 존재해야 된다고 우리 학생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네. 진짜 그 박사님 얘기하신 그대로예요. 이게. 더 진화한 모델입니다. 온라인상에서 개별자를 배려하고 존중해서 거기서 생기는 소외감이라든지 본인에 네. 대한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가 옅어지는 것을 방지한 정도의 레벨이 아니라 다시 그 네트워크가 오프라인까지 확장되어진 경우거든요. 맞아요. 이런 형태의 새로운 어떤 경제 시스템들을 조합으로 만들어서 했던 경우들이 꽤 있는데요. 그거를 온라인 출발로 오프라인까지 갔던 경우는 드물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 만나면요. 우리가 요즘에 다 닉네임 쓰거든요. 진짜 이름 아무도 몰라요. 다 닉네임으로 엄청 친해요. 누구누구님 그럼 막 안고 막 서로 중요한 게 빈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동창분들 만난다고 그래도 1년에 몇 번,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만에 한 번 이렇게 만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매일 만나는 분들이고 때로는 우리가 시간을 못 맞출지라도 남겨놓은 글을 보고 글을 기반으로 그의 존재를 인식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빈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대중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도와주는 새로운 매질이 나온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얘기를 할 때 앞에 있는 분들이 뭐 3분, 4분 넘어가면 내가 주도하기도 어렵고 맞아요. 요즘에 스트리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댓글 올라가는 거를 보시면서 또 중간중간에 찝어주시고 읽어주시고 그분들끼리 독려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인류가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제한된 명수를 넘어가는 것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배우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동체의 크기도 예전보다 커지는 게 보이는 거죠. 제가 싸이월드 때부터 내 친구들과 교류를 해왔는데 중간에 그 싸이월드가 카카오 스토리를 지나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인스타그램까지 오셨던 맞아요. 분들이 계세요.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팬덤은 숫자가 크지 않더라도 나름의 관계가 엄청 깊거든요. 맞아요. 매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건 관계구나. 뭐 라이브 커머스나 아니면 관련된 관계에 대한 것들을 급조해서 키우는 거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새거워졌다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켜졌다는 뿐만 아니라 더 오랜 기간 동안의 신뢰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살가워진 온라인이 점점 더 많아질 텐데 그래서 요즘에 방송 스타일이 되게 변하는 게 네네. 유튜브만 하더라도 왜 그냥 영상을 찍어서 편집해서 올리고 이거보다 오히려 왜 약간 라디오 방송처럼 스트리머라고 아까 하셨잖아요. BJ, 네. 스트리머 이런 쪽의 컨텐츠 플랫폼이 되게 많이 생기던데요. 그렇죠. 이제 그게 만들어진다는 게 관계가 있지 않으면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맞아요. 내가 컨텐츠를 전달한다 그러면 컨텐츠의 밀도를 높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그런 이해할 수 있는 팬덤의 숫자가 상당히 확보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컨텐츠라는 게 매일같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소조가 선생님들도 하루에 쓰실 수 있는 글의 총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제한된 거라 방송국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작가분들이 많고 엄청나게 많은 훌륭한 분들을 모셔와서 만들어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밀도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죠. 내가 나의 친구들 뭐 한 3만 명이 계세요. 근데 그들과 늘 친해왔어요. 네. 그러면 그냥 내가 게임이나 할까? 이것도 가능하고요. 오늘 내가 맛있는 걸 먹었는데 이것도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이유는 그와의 나의 관계가 지식의 제공과 전달의 관계가 아니라 평등한 친교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주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야말로 이게 팬덤입니다. 그 팬덤이 있으면 기존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고 일상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가기 때문에 주제에 상관없이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라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과의 성상을 내가 지켜오면서 신뢰를 잃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자산을 갖고 싶은 분들은 지금부터 빨리 시작하셔야 돼요.
이유가 이게 축적되기까지 시간이 또 걸린단 말이죠. 금방 그럼요. 안 모아져요. 그럼요. 친구 3명 사귀는데도 얼마나 오래 걸려요? 그럼요. 그렇게 싸우다가도 또 싸우고 절교하기도 하는데요. 맞아. 그래서 또 절교가 반이네. 또 그럼 이분들이 싸워오신 게 한 번에 늘어난 게 아니에요.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일도 있고 실망도 하고 맞아요, 끊기기도 하면서 맞아요. 만들어 온 거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만큼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해오신 거고 이 시간이 축적돼야지 맞습니다. 할 수 있는 일들이네. 그래서 설거지 온라인은 여러 가지예요. 처음 만나서도 배려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겼다. 두 번째는 각자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할 수 있을 만큼의 우리의 새로운 사회적인 방법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다. 네, 네. 또 한 가지는 그만큼의 관계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오랫동안 축적되기 때문에 오래 축적된 관계는 굉장히 큰 그런 관계의 형성된 맞아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들이 나중에 여러 가지 형태의 새로운 내 삶을 살아갈 때 힘이 되어주기도 한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네. 세 번째 깊은 고객 경험. 이거는 어떤 건가요? 이제 이거는 앞에 있는 부분들이 연결되기 시작하는 건데요. 네. 진짜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네. 최근에 떠오르는 키워드 중에서 네. 리테일 미디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리테일 미디어가 뭐냐면 리테일 리테일 미디어. 점포가 이제는 미디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점포는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손님 오시면 물건을 보여드리고 판매하고 안녕히 가세요. 이게 옛날에 점포였거든요. 근데 지금 뭐냐면 손님이 오시면 구경하세요. 물건은요. 아예 안 사셔도 돼요. 혹 이런 경우 있어요. 안 팔아요. 그냥 보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게 있는데 사진 찍으시고요. 여러 군데 알려주시고요. 근데 주문은 온라인이요. 이런 점포가 늘기 시작했어요. 오프라인 매장에서 네. 이제 이유가 안 있습니다. 팔아. 이유가 오케이, 있습니다. 오케이. 이게 왜 이유가 있냐면 네. 온라인상에서 너무나 많은 걸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누구나 뭐 이걸 팔고 싶고 알리고 싶고 하기 때문에 이제 넘치고 있는 거예요. 넘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분류도 안 되고 검색해도 나오는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저희 같은 회사가 데이터를 마이닝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정리해드릴게요. 이런 식이거든요. 네. 이제 그것도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피로도를 느낍니다. 그리고 클릭 하잖아요. 그러면 다 비슷해 보여요. 이것도 이것 같고 이것도 이거 맞아요. 같고 이유가 전부 다 비주얼이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주얼과 사운드라는 게 제한적이에요. 근데 그래요? 요즘 그런 부분들을 좀 없애는 건 힘드니 넘어가기 위해서 메타버스라든지 증강현실 얘기하시는데요. 정말 센 거는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 만질 수도 있고 냄새도 맡고 눈으로 보기도 하고 먹어볼 수도 있고 또 육감도 있죠. 네. 여긴 참 분위기가 어때?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더 깊어지고 있거든요. 그쵸. 이제 저는 이거를 이제 깊은 고객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네. 이게 뜨게 된 이유가 앞에 있는 매스의 종원, 대중의 분화와 연결돼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많이 알려야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매스미디어에 데이터를 많이 보여드리고 광고로 도배를 해서라도 이분한테 인지시키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광고비를 아무리 쓰더라도 도달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된 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고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얘기하시는 거죠. 굉장히 친한 친구분이 뭐 조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가봐. 거기 가면 디자인 안에 들어있는 뭐 아티피스의 밀도 다 너무 좋아. 역시 그 브랜드는 훌륭해. 그러면 그분이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분이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그 다음부터 그분의 팔로워들이 뭐 수십만 명이 보시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보증된 컨텐츠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깊은 경험을 느끼시고 감동을 네. 받은 다음에 확산시키는 시스템으로 지금 많은 큰 마케팅이 움직이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거를 뭐라 불렀냐면 이렇게 불렀어요. 뭐 플래그십 스토어, 뭐 네. 쇼룸 이렇게 불렀는데요. 요즘은 이거를 크게 아까 얘기했던 리테일 미디어라는 키워드로 다시 리테일, 재정의하고 리테일 있고요. 미디어. 그야말로 이제는 매장이 아니에요. 네. 그 경험 공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건축가 선생님들, 그다음에 디자이너 선생님들, 네. 그다음에 또 아티스트 분들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굉장히 멋진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있는 컨텐츠도 상업이 아니라 예술, 네. 문화, 또 빠질 수 없는 게 식음, F&B, 푸드 앤 비버리지가 빠지지 않고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한국의 명품 브랜드들이 식당을 열고 맞아요. 찻집을 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있죠. 그게 어떤 거냐면 좀 더 깊은 경험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본인의 철학을 전달하는 거예요. 물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물건 안에 담긴 얘를 인격체로 보고 서로 거래하는 것 같아요. 의미를 판단하고 전 얘기해요. 이걸 이제 의미 소비라고 전 정의했는데 네. 물질 풍요가 되어지면 물건은 이제 충분히 풍족합니다. 그런데다가 최근에는 뭐 글로벌 밸류 체인에 스마트 팩토리에 글로벌 OEM, ODM들이 물건을 만들기 때문에 네. 자동화되기 시작하면 물건의 품질 차이가 줄어들어요. 그럼 그다음에 뭘 원하냐면 심미성, 예쁜 걸 원하다가 좀 있어 어떤 걸 원하냐면 그 업을 하는 사람의 진정성 맞아요. 이걸 원하다가 좀 더 가면
그걸 만든 사람의 철학을 원하기 시작해요. 저는 그걸 이제 의미 소비라고 정의한 거죠. 소비. 가치 소비? 뭐 다 비슷한? 달라요. 좀 가치 달라요? 소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가 어때요? 사회적 역할에 대한 부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리스폰시빌리티에 대한 부분들 얘기하는 거라서 아하. 사회와 공존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바라보는 게 가치 소비고요. 가치 소비. 의미 소비는 그게 아니라 철학을 설파하고 오케이. 그 철학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구매 행동을 하는 겁니다. 아하. 가치 소비가 좀 착한 소비라고 한다면 의미 소비는 그거보다 자랑스러운 소비예요. 어떤 브랜드는 자랑스러워하죠. 그 자랑스럽다는 건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위상과 철학이 우리의 보편적인 시대의 정신과 오케이. 더 높은 수준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증명 같은 부분이에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만큼의 멋진 경험을 설계하는 브랜드는 광고 이상의 효과를 보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렇지 못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OEM과 ODM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품의 원가 차원에 있어서의 선택밖에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이런 경험을 설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가운데 두고 고객과 동시에 그걸 느끼고 경험하게 하고 고객을 감동시키고 뭐 그들이 알아서 정말 이 철학은 나 말고 딴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돼. 근데 그 철학이 담긴 게 막 컵이야. 뭐 이런 식으로 전파가 된다고 한다면 이거 설계하는 사람이 엄청 똑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깊어져야 돼요. 정말? 이건 똑똑한 게 아니라 그만큼 치열하게 고민해야 돼요. 이젠 노동을 파는 게 아니라 숙고를 파는 거예요. 노동은 이제 기계가 해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의 깊은 사고를 파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훈련과 그만큼의 조회가 요구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험, 그걸 기반으로 했던 학습, 그걸 넘어선 새로운 창조에 대한 열정 같은 부분들이 결합되어지는 형태가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될 거예요. 참 AI 되게 걱정된다고 했는데 인간이 해야 될 부분은 여전히 이렇게 남는데 조금 어려운 숙제로 남네요. 그러니까 수고로움이라는 게 노동에서 제거되어지면 나머지 여유의 시간을 우리는 그만큼의 깊은 생각으로 변환시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점 뭐냐면 지난한 노동이 끝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한테 새로운 챌린지는 뭐냐면 그 깊은 숙고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걸 위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은 숙제가 되는 거죠. 아, 이 공부는 끝나질 않아 도대체. 근데 공부 재밌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어렸을 때 시험 본다? 그러니까 이걸 언제까지 외워야 돼? 이런 공부는 공부가 아니죠. 내가 알고 싶은 진리를 탐구할 때 수많은 선현들의 생각으로부터 내가 새로운 것들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함께하는 건 더 즐거운 공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그 공부를 열심히 가르쳐주고 계신 거고 네. 함께 도반으로서 그래서 공부는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학습을 공부라고 정의한 거죠. 암기 노동이었나? 필요하긴 한데 이제 그 목적성이 예전 방식에 의해서 되어 있다면 새로운 맞아요. 방식은 새로운 목적하에서 새로 정해야 되니까 네. 다시 생각을 해봐야겠죠. 오케이.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곳곳마다 너무 예쁜 가게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네, 네. 사람들이 더 좋은 경험을 하고 나면 그만큼 요구하기 시작해요. 네. 예전에 화장품 그러면 보통 명동이나 굉장히 큰 번화한 상권에서 수많은 비슷한 업체들이 있었잖아요. 로드샵들 쫙 그렇죠. 있었죠. 이제 그런데 잘 안 가시잖아요. 맞아요. 그보다 편집샵에 가시기도 하고 맞아요. 아니면 특정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헉, 이게 화장품 매장이에요? 싶을 만큼 예쁜 건물에서 맞아요. 때로는 거기서 차나 디저트를 파는데 그것도 예쁘고요, 심지어. 그리고 공연 같은 형태의 전시도 있고 그 다음에 화장품은 한쪽 구석에 있는데 그것도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있죠. 이 모든 게 전부 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물건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섬세하다. 우리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한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아름다운 것들을 모을 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예가 깊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훌륭한 걸 만드는구나. 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네. 한국의 브랜드들도 엄청 많이 시작하고 있어요. 아하. 많은 곳에 가보거든요. 이제 저희도 이제 이런 일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경험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을 워크샵으로 하기도 하고 강연도 설명드리고 프로젝트 하기도 해요. 근데 그때 늘 느끼는 게 정말 새로운 공간들이 엄청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잘 찾아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갔던 곳은 신당동에 있는 카페인데요. 근데 신당동에 보시면 굉장히 오래된 그런 옛날 집기들만 사고 파는 골목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한국의 F&B 시장이 힘들어질 때마다 번성하는 곳이 있어요. 중고로 집기들 막 사고 파니까. 근데 그 뒷골목에 60년 된 그런 그 여관을 여인숙을 고친 카페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차도 못 들어가고 정말 오래된 골목에 쇠락한 뒷곳이거든요. 가면 정말 예뻐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되고 굉장히 낡은 곳을 손으로 다 만들어서 만든 카페는 보통 정성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지도에도 잘 안 나올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찾아갑니다. 목 좋은 곳에 뭐 번화한 곳에 그게 아니라 깊어지는 거예요. 그럼 깊어지면 산 속에 있어도 와요. 그만큼을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냐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죠. 소상공인한테 오히려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소상공인은 대자본을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를 산간오지나 아니면 뒷골목에서라도 할 수 있으면 나의 팬덤이 존재하기 때문에 충분히 나의 업력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사람들과의 교류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아 정말 신경 안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또 많이 변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진화라서요. 어디 예. 이렇게 눈을 못 돌리겠어 이제. 근데 이런 것들이 진화잖아요. 그러니까 네. 한 번에 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겹겹이 지금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네. 아마 오늘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느끼고 있었던 것도 있을 것이고 어렴풋했지만 분명해진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 부분은 내가 분명히 더 파고들어서 나도 이 부분은 더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제 마켓 전반적인 것, 그 다음에 사실은 또 개인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 것까지 총망라해서 이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액션 이런 건 준비하셔라 이렇게 네. 해주신다면. 이게 보시면 다 다른 것 같지만 다 연결돼 있거든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알릴 수가 없네. 각자가 다 조금씩 분화되고 있네. 그러다 보니까 각자 한 명 한 명을 잘 돌봐줄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모색되고 있네. 그러다 보니까 그 한 분 한 분의 눈높이가 올라가고 그런 분들에게 좀 더 잘 보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되겠네. 이렇게 가요. 답은 소중한 나예요. 내가 소중해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뭐였냐면 당신은 소비자인데 원 오브 더 소비자죠. 거대한 소비자 군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뭐 타겟이 누구고 이분들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분들한테 이런 걸 주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네. 나를 집단의 일원으로 취급하는 거였어요. 이젠 그렇지가 않고 어떤 걸 원하세요? 당신에게만 맞는 것들을 아주 깊게 주는 거로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소비자한테는 정말 좋은 거예요. 네. 나를 위해서 누군가 애써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이제는 각자가 소중한 분들로 인식되어지고 우리가 서로 간에 배려하는 형태의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으니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대상자에 대한 존중을 하고 네. 그분 한 분 한 분의 애호를 내가 어떻게 좀 더 살갑게 대응해 드릴 것인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에너지가 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돼요. 그럼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내가 좋아하는 거를 똑같이 좋아하는 분들이 오실 거고요. 그 순간부터 하나의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고 파는 어떤 셀러와 바이어의 어떤 매핑이 아니라 그냥 다 같이 좋아하는 거 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더 승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세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영상 한 번만 보지 마시고 이런 영상은 두 번, 세 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 뭐랄까요 이렇게 로드맵을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의 현재의 내 사업, 내 직업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어떤 트렌드를 따라간다고 한다면 트렌드 속에 있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좀 계획을 세우시면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을 좀 정리하실 수 있고 내년도 또 계획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송기룡 박사님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